AI 반도체 시장 거의 98%를 엔비디아가 장악했다. 진짜 뜨겁습니다. 어딜 가나 엔비디아 얘기뿐인데요. 그래서 아마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실 거예요. 아, 지금이라도 타야 하나? 이거 계속 오를까? 혹시 내가 모르는 위험은 없나? 오늘 저희가 바로 그 궁금증들 좀 시원하게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엔비디아의 지금 위치, 또 앞으로의 가능성, 그리고 어쩌면 숨어 있을지 모를 위험 요인까지 핵심만 딱 뽑아서 명확하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결론부터 살짝 말씀드리면 기회는 확실히 있는데 위험도 만만치 않다 이거거든요. 왜 그런지 지금부터 한번 파헤쳐보죠. 네, 맞습니다. 그 엔비디아 기술력이나 시장 장악력, 이거는 부인할 수가 없죠. 정말 대단합니다. 근데 동시에 중국과의 관계 같은 지정학적 문제들, 또 경쟁사들이 정말 바짝 쫓아오고 있고요. 심지어는 이 AI 시장 자체가 너무 뜨거운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까지 나오니까요. 고려해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오늘 저희가 드리는 정보들 잘 들어보시면 좀 균형 잡힌 시각을 갖는데, 그리고 앞으로 전략 세우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진짜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오늘 저희가 깊이 파볼 주제는 바로 격변하는 AI 시장 속 엔비디아 해부입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여러 자료들, 시장 분석 보고서나 최신 뉴스, 전문가 인터뷰 영상 같은 것들을 토대로 엔비디아의 현재와 미래를 아주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특히 엔비디아가 이렇게까지 독보적인 힘을 갖게 된 원천이 뭘까? 그리고 중국이 기술 자립하려는 움직임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알리바바 같은 기업들. 이런 움직임이 과연 어떤 영향을 줄지. 또 미국이랑 중국 기술 패권 경쟁이라는 이 큰 싸움 속에서 엔비디아는 어떻게 될지. 이런 걸 좀 집중적으로 볼 겁니다. 그리고 AI 시장 전체에 대한 버블 논란까지 같이 짚어보면서 실제 투자나 사업 전략에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통찰을 얻어가시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그럼 먼저 엔비디아의 현재 위상부터 좀 더 자세히 볼까요? AI 반도체 시장 점유율 98%. 와, 이건 거의 독점이라고 봐야겠죠. 게다가 2023년 초부터 계산하면 주가가 124%나 올랐어요. 엄청나죠. 최근에는 또 오랜 경쟁자였던 인텔하고 손잡고 50억 달러, 엄청난 규모의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PC부터 최고 성능 데이터 센터까지 그야말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커버하는 라인업을 갖췄다. 이런 평가도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이 막강한 지배력의 그 중심에는 쿠다라는 엔비디아만의 소프트웨어 생태계가 있어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개발자들이 AI 모델 만들 때 이 쿠다를 기반으로 작업을 하면 자연스럽게 엔비디아 GPU를 쓸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강력한 락인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한 번 쓰면 빠져나오기 어렵게 만드는 거군요. 네, 맞아요. 마치 특정 운용체제에 익숙해지면 다른 거 쓰기 좀 불편한 것처럼요. 더 흥미로운 건 최근에 알리바바랑 파트너십 얘기가 나왔을 때도 칩을 직접 사고 파는 게 아니라 이 쿠다 같은 소프트웨어 기술 지원에 관한 거였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 하드웨어 회사가 아니라 소프트웨어로 완전히 생태계를 장악하고 있다는 게 엔비디아의 진짜 무서운 점이죠. 중요하다고 하던데요. 경쟁력에 큰 역할을 한다고요. 맞습니다. 수만 개 GPU를 마치 하나의 거대한 뇌처럼 움직이게 만드는 이 고속 연결 기술. 이게 대규모 AI 모델 학습에는 정말 필수적이거든요. 이 기술력을 바탕으로 최근에 오픈 AI하고 파트너십 발표도 있었잖아요. 엔비디아가 최대 1,000억 달러, 이게 우리 돈으로 130조 원이 넘는 진짜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하고 오픈 AI는 그 돈으로 다시 엔비디아 칩을 사거나 빌려 쓰는 구조인데요. 네, 들었어요. 엔비디아 입장에선 안정적인 고객을 확보하는 셈이긴 한데 그렇죠. 근데 이게 과거 닷컴 버블 때 시스코 사례처럼 약간 순환 출자 아니냐 이런 논란도 좀 있어요. 순환 출자요?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준 돈으로 다시 엔비디아 물건을 사는 구조잖아요. 이게 자칫하면 인위적으로 수요나 매출을 부풀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또 AI 버블 논쟁하고도 연결되는 지점입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이런 엔비디아 천하에 도전하는 움직임도 만만치 않다고요. 특히 미국이 중국에 반도체 수출 규제하는 게 오히려 중국 기업들한테 엔비디아에서 벗어나자 하는 동기부여가 되고 있다는 분석이 좀 흥미롭던데요. 알리바바가 자체 AI 칩 개발했다는 소식이 딱 그런 예인 것 같고요. 네, 알리바바 전략을 보면요.
엔비디아랑 정면으로 딱 붙겠다 이런 거보다는 좀 다른 길을 찾으려는 것 같아요. 엔비디아가 꽉 잡고 있는 AI 학습용 칩 시장 말고요. 상대적으로 경쟁이 좀 덜한 AI 추론용 칩 시장에 집중하는 식이죠. 학습용이랑 추론용이 다른 건가요? 아, 네. 간단히 말하면 학습용은 AI 모델을 훈련시키는 데 쓰고 추론용은 그렇게 훈련된 모델을 실제 서비스에 적용하는 데 쓰는 칩이에요. 용도가 좀 다르죠. 그리고 알리바바는 개발자들이 이미 많이 쓰고 있는 파이토치나 텐서플로우 같은 개발 도구들 있잖아요. 그거랑 호환성을 높여서 엔비디아 쿠다에 익숙하지 않은 개발자들도 쉽게 우리 집 써봐라 이렇게 문턱을 낮추려고 하는 겁니다. 칩을 직접 파는 대신에 클라우드 통해서 빌려주는 구독 모델을 선택한 것도 상당히 전략적인 접근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성능 면에서는 아직 엔비디아 칩에는 좀 못 미친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그래도 이게 의미가 있을까요? 네, 현재까지 나온 정보만 보면 엔비디아의 최고 사양 칩 성능에는 아마 못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알리바바의 목표가 꼭 세계 최고 성능, 이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추천 알고리즘이나 번역 서비스 같은 특정 AI 작업에는 이 정도면 충분한 성능을 좀 합리적인 비용으로 제공하겠다. 이런 전략일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이 최고급 스마트폰만 쓰는 건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가성비 전략이랄까? 네, 그런 측면도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중국 정부가 자국 기업들한테 우리나라 칩 써라 이렇게 장려하거나 혹은 압박하는 분위기도 무시 못하죠. 화웨이의 어센드 칩이나 캠브리콘 같은 다른 중국 기업들도 계속 자체 칩 만들고 있고요.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중국 시장 매출 비중이 꽤 높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흐름은 분명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실제로 엔비디아 쪽에서도 2분기 실적 발표 때 그랬어요. 중국 수출 규제, 특히 그 H20 칩 관련된 규제만 없었어도 80억 달러, 거의 10조 원 넘는 추가 매출이 가능했을 거라고요. 80억 달러면 엄청난데요. 근데요, 그 중국 기업들이 발표하는 기술 수준, 이거를 어디까지 믿어야 할까요? 예전에도 좀 부풀려 발표했던 경우들이 있지 않았나요? 그거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발표된 내용만큼 실제로 위협적인 존재가 될 거냐, 이게 핵심이죠. 과거 사례들을 보면 중국 기업들이 기술력을 실제보다 좀 과장해서 발표했던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예를 들면요. 예전에 TV 업계에서 퀀텀 닷 기술을 실제보다 막 부풀려서 광고한다거나 아니면 게임 업계에서 실제 플레이 장면이 아닌데 생성형 AI로 막 그럴듯하게 만들어서 광고했던 그런 사례들처럼요. 그래서 알리바바 침략 시에 아직 객관적인 제3자 기관의 성능 검증 결과가 딱 나온 게 아니니까 조금은 신중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지금 미중 갈등 상황에서는 자국 기술력은 좀 과시하려는 그런 정치적인 의도가 담겨 있을 수도 있고요. 발표 내용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한 단계 좀 걸러서 판단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중국 쪽 도주전뿐만 아니라 미국 내에서도 좀 흥미로운 소식이 있었죠. 오랜 경쟁자인 인텔과 엔비디아가 무려 50억 달러 규모의 대규모 파트너십을 맺었다는 거예요. 이걸 두고 엔비디아는 약점이었던 PC 시장 접근성을 높이고 인텔은 재정 지원도 받고 시장 신뢰도 회복하는 윈윈이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던데요. 네, 표면적으로 보면 그렇죠. 하지만 그 이면에는 훨씬 더 깊은 전략적인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바로 대만 TSMC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점, 그리고 대만 해협을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비하려는 의도가 아주 큽니다. TSMC 의존도 문제. 네, 현재 엔비디아의 최첨단 칩은 거의 다 대만의 TSMC에서 만들잖아요.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거나 해상을 봉쇄한다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엔비디아 핵심 제품 생산 라인 전체가 그냥 멈춰버릴 수 있는 엄청난 취약점이죠. 그래서 인텔과의 협력은 당장은 파운드리, 그러니까 위탁 생산 계약은 아니더라도 앞으로 인텔의 차세대 공정, 18A 같은 걸 활용해서 미국 본토의 안정적인 제2의 생산 기지를 확보하려는 일종의 비싼 보험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험이라 확실히 그런 측면이 있겠네요. 네, 그리고 이건 또 미국 정부가 자국 내 반도체 생산을 장려하는 칩스법하고도 맥을 같이 하는 움직임이고요. 미국 정부 입장에서도 핵심 기술 생산 기지를 동맹국에만 의존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군요. 그럼 또 다른 경쟁자인 AMD한테는 이게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인텔이랑 엔비디아가 손을 잡으면 PC 시장에서 AMD나 RM 기반 칩들이 좀 설 자리가 좁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던데요. 네, PC 시장에서는 확실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엔비디아 그래픽카드랑 인텔 CPU 조합은 여전히 강력하니까요. 하지만 데이터 센터형 GPU 시장을 보면 AMD도 아직 한 5% 정도 점유율은 가지고 있고요. 심지어 엔비디아의 최신 AI 시스템인 블랙웰 일부 모델에는 AMD의 CPU가 탑재되기도 합니다. 아, 정말요? 경쟁사 제품을 쓰기도 하는군요. 네, 그러니까 이들 미국 빅피크 기업들 관계는 단순히 경쟁 이렇게만 딱 잘라 말하기가 어려워요. 때로는 서로 막 협력하고 때로는 서로 견제하는 복잡한 프레너미, 그러니까 친구이자 적인 그런 관계죠. 또 어떨 때는 미국 기술기업 전체, 대중국 기술기업 이런 더 큰 틀 안에서 같이 움직이기도 하고요. 인텔과 엔비디아 파트너십도 이런 복잡한 역학관계 속에서 해석해야 합니다. 아, 정말 복잡하네요. 개별 기업들의 이런 관계 말고도 AI 시장 자체가 너무 뜨거워진 거 아니냐, 이거 거품 아니냐 하는 우려도 계속 나오잖아요. 오픈 AI의 샘 알트만 같은 업계 거물조차 공개적으로 기대가 너무 과하다, 경계해야 한다고 말하고, 심지어 지금 상황이 2000년 닷컴 버블 때보다 더 심각할 수도 있다, 이런 분석까지 나오니까요. 네, 실제 지표들을 보면 좀 우려할 만한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미국 상위 10개 기술 기업의 평균 주가 수입 비율, PER이라고 하죠. 기업 이익 대비 주가가 얼마나 높은지를 보여주는 건데 이게 30배에 달해서 닷컴 버블 시절의 25배를 넘어섰다는 분석도 있고요. 또 MIT 보고서를 보면 생성형 AI에 투자한 기업 중에 95%가 아직 이렇다 할 수익을 못 내고 있다고 합니다. 95%나요? 와... 네, 그리고 시장 전체가 소위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고 불리는 정말 극소수의 대형 기술주에 너무 지나치게 쏠려 있다는 점, 그리고 이들 기업조차 성장세가 예전만 못하다는 점도 좀 불안한 요소죠. 최근에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직접 일부 자산 가치가 높아 보인다 이렇게 발언하면서 시장이 좀 긴장하기도 했었고요. 네, 맞아요. 그때 좀 출렁이었죠. 앞으로 금리가 만약에 인하되더라도 이게 경기 부양 신호가 아니라 오히려 경기 둔화 신호로 받아들여지면 증시에는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엔비디아와 오픈 AI 거래 구조 있잖아요. 이게 순환출자 논란을 낳으면서 이런 버블 논쟁에 약간 기름을 붓는 측면도 있습니다. 엔비디아 투자가 다시 엔비디아 칩 구매로 돌아오는 구조가 인위적인 수요를 만드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적인 시각이죠. 와, 정말 복잡하게 얽혀 있네요. 정리해보면 엔비디아는 쿠다 생태계랑 네트워킹 기술이라는 아주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중국의 추격, 미중 갈등 같은 지정학적 변수, 그리고 시장 과열 가능성이라는 만만치 않은 도전 과제들을 안고 있는 상황이군요. 인텔과의 협력은 이런 위험들을 관리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보이고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 투자자분들 혹은 관련 업계분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네, 이렇게 기회랑 위험이 막 뒤섞인 복잡한 상황 속에서 좀 현명하게 길을 찾으려면 몇 가지 원칙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검증의 중요성입니다. 특히 특정 기업의 기술 발표, 아까 말씀드린 중국 기업 발표 같은 경우는 항상 한 발짝 떨어져서 봐야 합니다. 이게 과장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좀 객관적인 제3자 검증 결과를 기다리는 신중함이 필요해요. 네, 섣불리 믿으면 안 된다는 거군요. 그렇죠. 둘째는 분산 투자입니다. 아무리 유망해 보여도 AI 관련주, 특히 소수의 대형 기술주에 모든 걸 거는 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산업과 자산에 좀 나눠서 투자함으로써 위험을 관리하는 게 기본 중의 기본이죠. 투자의 타이밍이나 또 쏟아지는 정보들 속에서 진짜 정보를 가려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셋째는 분할 매수와 시점 관리입니다. 주가가 이미 많이 올랐다 이렇게 판단될 때는 한 번에 큰 금액을 넣기보다는 시간을 두고 여러 번에 나눠서 매수하는 게 위험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특히 기준금리 발표 같은 때 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시점에는 더욱 신중해야 하고요. 넷째는 정보를 선별하는 능력을 기르는 겁니다. 요즘 정말 온갖 정보가 넘쳐나잖아요. 신뢰할 수 있는 출처를 바탕으로 스스로 정보를 분석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능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 국가나 기업의 발표는 그 배경이나 과거 사례를 꼭 함께 고려해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위험 관리랑 좀 장기적인 안목, 이것도 강조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다섯째, 손절매 또는 이익 실현 기준을 미리 딱 정해두는 겁니다.
시장은 언제든 예상과 다르게 움직일 수 있거든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원칙에 따라 대응하기 위해서 미리 자신만의 출구 전략을 명확히 세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째는 장기적인 관점을 유지하는 겁니다. 단기적인 주가 등락에 너무마 일희일비하기보다는 AI 기술 자체의 발전 방향이나 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 그러니까 본질 가치에 좀 더 집중해야 합니다. AI라는 이 거대한 흐름은 계속될 테니까요. 이 변화 속에서 장기적으로 살아남고 성장할 기업을 찾는 안목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끊임없는 학습입니다. 기술도 시장도 정말 빠르게 변합니다. 꾸준히 새로운 정보를 접하고 공부하면서 자신의 투자 전략을 계속 유연하게 조정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네, 오늘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AI 반도체 시장의 여러 복잡한 이슈들을 정말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압도적인 힘 뒤에 숨겨진 어떤 지정학적 긴장감, 경쟁 심화, 또 버블 우려까지 정말 다양한 요인들이 얽히고 설켜 있네요. 기회와 위험이 공존하는 그야말로 격변의 시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엔비디아의 행보는 계속해서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엔비디아는 이제 단순히 칩 제조사를 넘어서고 있는 것 같아요. 하드웨어는 물론이고 쿠다라는 소프트웨어 생태계, 그리고 오픈 AI나 인텔 같은 기업들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서 AI 시대로 움직이는 핵심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잖아요. 일부 전문가들은 앞으로 AI 인프라에 적게는 4조 달러에서 많게는 10조 달러. 와, 이게 우리 돈으로 수천조에서 1경 원이 넘는 정말 천문학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거라고 예측합니다. 이런 거대한 흐름 속에서 엔비디아가 단순히 기술 기업을 넘어서 AI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마치 전력망이나 통신망 같은 일종의 기간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기간 산업? 와,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의 이런 단기적인 버블 논쟁과는 좀 다른 차원에서 엔비디아의 가치를 평가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물론 반대로 이런 복잡성이나 여러 국가에 걸친 의존성이 오히려 엔비디아를 더 취약하게 만드는 아킬레스건이 될 수도 있겠죠. 이 질문에 대한 자신만의 답을 한번 찾아보는 과정이 현재 시장을 이해하는 데 또 다른 흥미로운 관점을 제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깊이 있는 분석과 더불어 마지막까지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의 심층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